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주부예요. 아니, 사실은 외동아들과 제멋대로인 남편을 바꾸게 하려고 노력 중인 엄마예요. 태어날 때부터 결핍 없이 자랐기 때문에 조그마한 일에도 쉽게 무너졌고, 자신이 저지른 일은 언제나 다른 사람이 해결을 해줬기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쉽게 나 몰라라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그런 것들이 제게는 너무 힘들게 느껴졌고, 또 어떻게 이런 사람을 믿고 평생을 살아야 하나 막막했어요. 남편과 저는 살아온 환경이 너무나 달랐어요. 저도 집안 형편이 너무 가난해서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어야 한다거나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을 할 수 있었기에 대학교를 포기해야 한다거나 이런 것 없이 그저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맞벌이를 하셨던 부모님 덕분에 하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은 고민 없이 배우러 다녔어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았던 것은 아니에요. 부모님은 저한테 필요하다 싶은 것만 해주셨고, 용돈도 일정한 금액만 주시며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어렸을 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한 달에 한 번 주셨어요. 제일 처음 용돈이라는 것을 받을 때 용돈 기입장도 같이 받았었어요. 매달 어머니가 주시는 용돈과 지출을 할 때마다 그곳에 기입을 했어요. 그렇게 다음 용돈을 받을 때까지 잘 작성을 하면 또 어머니가 보너스로 용돈을 챙겨주셨거든요. 저는 그 보너스 용돈을 받기 위해서 용돈 기입장을 열심히 썼던 기억이 남나요? 그 용돈 기입장 덕분인지 매달 용돈을 받으면 항상 마지막 날 용돈이 남아 있었고, 남아있는 용돈으로 저금을 하고 그랬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와 달랐어요. 용돈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고, 필요할 때마다 시부모님이 이유도 묻지 않고 주셨다고 했어요. 시부모님 역시 저희 부모님처럼 맞벌이를 하셨는데, 자식과 같이 있을 수 없는 시간이 많다 보니 항상 그것이 미안해서 남편이 해달라는 것은 무조건 다 해주셨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셨던 것이었죠. 그래서 자연스레 남편은 씀씀이가 커졌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은 두 번 고민할 것도 없이 막 지르는 스타일이었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은행에 취직을 했어요. 원래 꼼꼼한 성격이었는데 직업 자체가 그렇다 보니 더 신중하고 꼼꼼할 수밖에 없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매달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고 있기에 생활비를 조금 드리고 이것저것 쪼개어 통장에도 넣어두고 생활을 했었어요. 통장에 돈이 모이는 만큼 저는 즐거웠어요. 제가 짠 예산대로 딱 맞아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렇게 목돈이 만들어지면 부모님이 여행을 가실 때나 집에 행사가 있을 때 저도 보탤 수 있었어요. 부모님은 당연히 제가 그렇게 해드리지 않아도 여유가 있으셨지만 제가 그렇게 드리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자식에게 받는 기쁨이란 건 또 다른 건가 봐요.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것은 직장 생활을 3년 정도 했을 때였어요. 같은 지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과장님의 아기 돌잔치가 있었고, 그곳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어요. 아니, 남편이 저를 처음 봤어요. 그날 저는 직장 동료들과 돌잔치를 갔었고, 남편은 과장님 남편의 후배로 그 자리에 오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과 마주친 적이 없었지만, 그날 남편은 저를 눈여겨봤었고, 저에 대해서 물었다고 했어요. 서로 미혼인 것을 알고 과장님 부부는 저희를 연결시켜 주기로 하셨나 봐요. 과장님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된 저는 저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 새롭게 보였어요. 무엇을 하든 여러 번 생각해보고 결정을 하는 저와는 달리 무엇이든 서슴없이 과감하게 하는 행동 때문에 시원하고 털털해 보였어요. 제가 이번에 어디에서 뮤지컬을 한다 하더라 이야기를 하면 남편은 생각도 하지 않고 언제 보러 가는 것이 좋겠냐며 같이 보러 가자며 바로 예매 사이트를 열곤 했어요. 앞뒤 재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남편의 성격이 초반에는 부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주 작은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쉽게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버거울 때도 있었어요.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민이라고 말하는 부분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해버리니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이 종종 생기게 되었어요. 직장인들은 1, 3, 5년 단위로 퇴사의 욕구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저 역시 5년 차가 되어가니 그런 생각이 꿈틀꿈틀 생겨나고 있었어요. 직장에서도 진급이 되고 어느 정도 일처리에 있어서 베테랑이 되었지만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친구들과 모이게 되면 너도 나도 직장에서의 고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라 바쁘거든요. 월급을 받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더라. 누구는 이렇게 하는데도 나보다 더 많이 받아가더라. 정말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이야기였지만 늘 결론은 같았어요.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텨보자. 지금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이 월급을 받으며 살겠냐, 이런 거였죠. 저는 친구들과는 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도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 남편과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대화라는 것이 티키타카가 되어야 하는데 저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말문이 막혀 더 이상 말을 이어가기가 힘이 들더라고요. 요즘 회사 다니기 너무 힘들어요. 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서 아주 자기 멋대로거든요. 그만둬. 네? 스트레스 받아가며 다닐 건 있어? 그래서 그만두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 것을 매번 그러고 있으냐는 말이지. 됐어요. 저는 저의 말에 공감을 해주길 바랬는데 남편은 정답을 이야기하듯이 대답을 해버리니 저 역시 말을 이어가기가 싫어지게 되었어요. 고충 없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 몇이나 될까요? 그런 것에 공감은 못 해줄 망정 아주 쉽게 아무렇지 않은 듯이 그만두라고 말을 하니 공감 능력이 아예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학창시절부터 공부머리가 없었던 남편은 공부를 해야 할 생각도 노력 자체도 하지 않았었고 시부모님 역시 공부로 안 될 머리라면 나중에 대학을 보내는 대신 가게나 하나 차려주면 된다고 생각했었대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직장생활 같은 것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돈만 주면 다 들어가는 그런 대학을 나온 남편은 군대를 다녀오고 졸업을 하고 빈둥빈둥 놀다가 최근에 친구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전에도 한번 사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얼마 못 가서 빚만 남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 빚은 시어머니가 해결을 해주셨고요. 한번 사업에 실패를 했으면 겁이 날 만도 한데 남편은 또다시 친구와 사업을 한다고 그랬고 시어머니가 자금을 대주셨어요. 사업 자금을 대주고 망하면 그 빚까지 갚아주고도 시어머니가 여유로우신 건 대대로 그 집안 어른들이 엄청 잘 사셨대요. 대대손손 물려받은 땅들의 값어치가 확 솟는 바람에 지금처럼 큰 부를 이루었고 부동산을 하면서 또 많이 일궈내셨어요. 최근에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며 그 유산들이 시어머니에게 넘어온 거죠. 시어머니 친정 역시 잘 사는 집안이었기에 돈이 돈을 버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여튼 그런 집안의 외동아들이었던 남편은 돈 걱정 없이 자기 멋대로 살 수 있었던 거였어요. 저희는 남편이 사업을 막 시작할 때 그때 만난 것이었고 직장이었던 저와 사업가였던 남편의 가치관은 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사업을 한다던 남편은 친구에게 모든 것을 다 믿고 맡겼고 자신의 인생을 즐기며 살았어요. 평일 주말할 것 없이 자신이 떠나고 싶을 때 여행을 가고 취미생활을 하고 남편을 보고 있으면 돈이 많으면 저렇게 여유롭게 지낼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저는 평일에는 일에 치여 살아야 했으니까요. 바쁜 평일을 보내고 주말이 되면 저는 남편과 데이트를 즐겼어요. 남편은 저를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는 것을 좋아했어요. 평일에는 그럴 수가 없으니 주말만 되면 바빴어요. 그날도 남편은 바닷가 여행을 제안했고 저는 남편과 함께 바다로 떠났어요.
겨울바다라 그런지 사람들도 많지 않고 파도가 치는 것이 더 예뻐 보였어요. 남편과 바닷가를 걷다 보니 포장마차가 줄지어 있는 곳을 발견했고 저희는 조개구이를 먹으러 들어갔어요. 원래 바다향이 많이 느껴지는 음식들은 잘 못 먹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입에 맞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적은 구석 테이블로 자리를 잡은 저희는 조개구이와 라면 하나를 시켰어요. 찬 바닷바람을 쐬고 들어와서 먹어서인지 맛이 더 좋은 것 같았어요. 남편은 소주도 한 병 시켰고 밖에 넘실대는 파도를 보며 한 잔씩 마셨어요. 술이 엄청 달았어요. 어느 정도 술이 들어가고 알딸딸 서로 기분 좋은 상태가 되었어요. 포장마차에 나온 저희는 왔던 길을 되돌아가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남편은 제가 추울까봐 저의 허리를 꼭 감싸 안았고 저도 남편을 양팔로 감싸 안았어요. 서로의 체온을 느끼니 따뜻해졌어요. 여행을 다녀오고 며칠 뒤 남편은 제가 일하는 곳으로 커다란 꽃다발과 반지를 들고 와 프로포즈를 했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고백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직원들은 과장님을 통해서 미리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한마음 한뜻으로 한박 웃음을 하고 있는 저를 축하해 주었어요. 저는 부끄럽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했어요. 남편에게 고백을 받은 후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남편을 소개시켜 주었고 부모님 역시 저처럼 시원시원한 성격의 남편을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저 역시 남편의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고 저희 됨됨이도 좋지만 무엇보다 직업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셨어요. 자신의 아들 같은 성격에는 저의 성격이 잘 맞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말 나온 김에 빨리 결혼 날짜를 잡으라고 하셨고 저희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일사천리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신혼집을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 근처로 구해주셨어요. 분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아파트였어요. 그 소식에 제 주변 지인들은 부럽다며 난리였어요. 자가냐 아니냐에 따라 출발선이 다르다라며 호들갑을 떨었어요. 시어머니는 결혼에 들어가는 비용은 걱정하지 말고 한 번뿐인 결혼식 예쁘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의 마음은 감사했지만 시댁에 맞춰서 이것저것 준비를 하다 보니 부담이 되긴 했어요. 신혼집에 들어갈 살림살이도 적당한 것을 고르면 되는데 뭐든지 좋은 것만 찾다 보니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금액이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뭐예요? 퇴근을 한 저를 부르신 부모님이 저에게 통장을 하나 주셨어요. 네 결혼에 보태수렴. 괜찮아요. 제가 모아둔 돈이 있어서 그걸로 충분해요. 이것도 네 결혼할 때 쓰려고 따로 모아뒀던 거야. 나중에 뒀다가 필요할 때 쓰시지. 은퇴하시고 노후에 보태 쓰세요. 그런 건 또 따로 있지. 지금 필요 없더라도 가지고 있어. 어차피 너 결혼 때 쓰려고 했던 돈이니 결혼 준비하는데 보태든 아니면 네가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쓰든 하렴. 감사해요. 우리가 너한테 고맙지. 우리가 따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잘하잖니. 그건 그렇고 시댁에서 해주는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도 엇비슷하기는 해야 될 텐데 걱정이구나. 걱정 마세요. 그런 건 제가 알아서 다 할 거예요. 저는 저의 결혼 때문에 부모님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 속상했어요. 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그저 좋아서 싱글벙글이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은 제가 직장을 그만두기를 바랬어요. 자신이 버는 것으로도 충분한데 직장을 다닐 필요가 있냐며 그만두고 자신과 자유롭게 여행이나 다니자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워낙 어렸을 때부터 맞벌이를 하셨던 부모님을 보고 자라서인지 결혼을 해도 당연히 내 직업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저는 퇴사할 상황이 되면 그때 그만두겠다고 말하며 지금은 아니라고 말했어요. 결혼을 하고 몇 달이 흐른 뒤 남편의 사업이 망하게 되었어요. 사업을 한다는 사람이 오로지 친구에게만 의지하고 나몰라라 지내더니 결국엔 친구에게 뒤통수를 당하게 되었어요. 벌써 잠적한 지 오래되었지만 남편은 전혀 눈치도 못 채고 있었어요. 직원들의 월급은 몇 달이 밀려 있었고
모든 것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서 빚을 고스란히 남편이 다 떠안게 생겼어요. 남편은 끝까지 그런 친구가 아니라며 일이 잘못되었다고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친구는 처음부터 남편을 속였고 남편은 그걸 몰랐던 거였어요. 아무것도 알지도 알려고 하지 않았던 남편은 결국 빚더미에 안고 말았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며 그 빚을 어떻게 다 할 거냐고 말했고 남편은 시어머니가 다 갚아주실 거라며 속편한 소리를 했어요.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는데 보태자고 말을 했지만 남편은 시어머니가 다 알아서 해결을 해주실 텐데 왜 이 집을 파냐며 저를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봤어요. 결혼 전에는 너무 철이 없어서 그렇다지만 이제 결혼을 하고 어엿한 한 가정의 가장이 된 남편이 저런 말을 하니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의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오셨고 남편은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사정 이야기를 하며 도와달라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더 잘해야지. 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냐고 한숨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비싼 인생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라며 의기소침해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이번에도 역시 남편의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저는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에 시어머니의 눈치가 보였지만 남편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부모가 해주는 것을 당연시 받아들이고 있는 듯 했어요. 나이만 먹었지 철부지 어린애와 다름이 없는 남편이 너무 답답했어요. 하던 사업이 망하자 남편은 집에서 뒹굴뒹굴 거렸고 저는 아침에 출근을 했다가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밀린 집안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자신이 먹은 것은 정리라도 해놓으면 좋을 텐데 그대로 펼쳐놔 온 집안의 음식물 냄새가 난 적도 여러 번 있었고 먹던 그릇을 물에 담아놓지 않아 음식물이 덕지덕지 붙어 설거지를 하는데 애를 먹은 적도 있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제발 간단한 것만이라도 해놓으라고 신신당부를 했지만 남편은 제 말은 듣지도 않았어요. 자꾸 저희더러 잔소리를 한다며 투덜거렸어요. 평일에는 그나마 제가 직장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덜했지만 주말에는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것이 아주 갑갑해 죽을 것 같았어요. 사업을 할 때에는 그렇게 밖으로 돌아다니더니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만 놀고 먹고 있으니 제 속이 말이 아니었어요. 저는 일자리라도 알아보라고 말을 했지만 남편은 지금은 아무것도 하기 싫다며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백수 생활이 저에게는 너무 큰 고민인데 친구들은 대수롭지 않은 듯이 받아들였어요. 시댁이 그렇게 잘 사는데 무슨 걱정이냐며 시댁이 생활비를 달라고 말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냐고 말했어요. 저는 결혼을 했으면 이제는 부모와는 별개라고 생각을 했는데 친구들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자식이 저러고 있으면 부모라도 나서서 도와주는 게 맞다고 말을 했어요. 저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렇게 빈둥거리고 있는 것 자체가 싫은 것인데 친구들조차 제 마음에 공감을 못하는 것 같아 서운했어요. 그러던 중 친정어머니가 제가 회사에 가 있는 사이에 반찬을 했다며 집에 온 적이 있었어요. 저는 제가 있을 때 오시라며 말렸지만 벌써 저희 집 앞에 도착을 하셨다는 어머니의 말씀에 안절부절했어요. 아직 친정 부모님에게는 남편의 소식을 전하지 않았던 터라 남편을 보면 걱정하실 것이 뻔했거든요. 저는 퇴근을 하자마자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갔어요. 집에 도착한 저는 깨끗하게 치워진 집을 보고 놀랐어요. 어머니는 제가 오기 전에 벌써 집안일까지 해놓으시고 집에 돌아가신 후였어요. 어머니 만났어요? 내가 얼마나 놀라운 줄 알아? 오시면 오신다고 연락이라도 하고 오시지. 자고 있다가 깜짝 놀랐다고. 내가 전화 여러 번 했었는데 안 받은 사람이 누군데 그래요? 그랬었나? 잔다고 무음해놨나 보다. 어머니가 당신들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별말 없으시던데? 아직 당신 사업하신 줄 아신단 말이에요. 왜 그걸 속여? 속인 게 아니라 아직 말씀을 안 드렸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좋은 일이라고 그걸 말씀드려요. 내가 부끄럽니?
그럼 자랑스럽겠어요?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일자리라도 좀 알아보고 다녀요. 좀 기다려봐. 어머니가 연락 오실 때까지. 어머님은 또 왜요? 우리 엄마가 그냥 두고만 보시겠어? 아니다. 그러지 말고 당신이 가서 앓는 소리 좀 해봐. 그래야 더 빨리 도와주시지. 됐어요. 이제 그만 손 벌리고 우리끼리 알아서 좀 살아요. 죽음에 싸대고 갈 것도 아닌데 뭘 그래? 한심하네요, 정말. 저는 옷을 갈아입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녁이라도 먹고 가시지 그냥 가셨냐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최서방 요즘 회사에 안 나가냐며 집에 여러 날 있었던 사람처럼 꼴이 그렇더라며 사업이 잘 안 되냐며 걱정을 하셨어요. 저는 사실대로 말할까 하다가 그래도 모르고 계시는 것이 속이 편할 거라고 생각하고 요리조리 둘러댔어요. 어머니는 집에 아무도 없을 줄 알고 그냥 간 것인데 앞으로는 조심해야겠다고 말씀하시고는 끊으셨어요. 이 거짓말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고 남편은 시어머니의 옆에서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몰골을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친 시어머니는 차를 한잔하며 남편에게 카페라도 운영을 해보는 건 어떠냐고 물었어요. 요즘에는 예쁜 카페도 많더라며 예쁘게 꾸며놓으면 산골짜기라도 사람들이 찾아가더라며 결혼까지 했는데 이렇게 계속 집에서 놀고 먹을 순 없지 않냐고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은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해보겠다고 말을 했어요. 옆에서 사과를 깎고 있던 저는 쟁반에 사과를 놓고는 시어머니에게 괜찮다며 저희 힘으로 일어나 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웃고 있던 남편은 저의 말에 정색을 하며 제 팔을 뚝 건드리며 왜 그러냐며 잠자코 있으라고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말은 무시하고 시어머니에게 제 생각을 계속 말했어요. 그동안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제대로 한 적이 있었냐며 아무것도 모르고 준비가 덜 되었을 때 시작을 해서 그런 거라며 카페를 차린다고 하더라도 1년만이라도 다른 카페에서 그 일을 경험해보고 오픈을 하더라도 그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드렸어요. 제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계시던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남편은 자꾸 저에게 왜 그런 말을 하냐며 눈치를 주었고 시어머니의 얼굴을 살폈어요. 이윽고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 맞는 말이라며 남편에게 1년 동안 일을 배워보고 그때 도와주시겠다고 말하셨어요. 남편은 한 달도 아니고 1년을 어떻게 보내냐며 말이 안 된다고 징징거렸고 시어머니는 1년 뒤에 다시 말하자며 가방을 들고 일어나셨어요. 시어머니가 가시자마자 남편은 다짜고짜 저에게 화를 냈어요. 가만히 있으면 떡이 생기는데 왜 초를 쳐서 이 사단을 만드냐며 다시 시어머니에게 가서 아까는 잘못 생각했다고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말하라며 윽박을 질렀어요. 저는 먹었던 찻잔과 접시를 정리하며 그럴 일은 절대로 없으니 하루라도 빨리 카페를 오픈하고 싶으면 일자리나 알아보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쉽게 갈 수 있는 일을 어렵게 만든다며 저를 따라다니며 투덜거렸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저에게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하라며 말하는 남편에게 저는 학을 띄었어요. 어쩜 저리도 쉴 새 없이도 말을 하는지 속에서 우라통이 터졌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저를 괴롭히던 남편은 도저히 안 되겠던지 아는 지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일을 배우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궁시렁 다니던 남편은 한 달을 지었고 저는 남편이 일을 배우고 있는 카페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갔어요. 젊은 사람들로 바글바글거리는 카페는 빵도 팔고 식사도 같이 하고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먹어보고 싶다는 음식과 시그니처 음료를 주문을 하고는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주문한 음식을 가지고 다가왔어요. 원래는 직접 가지러 와야 하지만 특별히 자신이 가지고 왔다며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저는 오징어 먹물 파스타를 돌돌 말아 입에 넣었어요. 음식만도 괜찮고 분위기도 좋았어요. 남편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바라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잘하고 있을 줄 알았던 남편은 역시나 몇 달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었어요. 일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었어요. 조금만 더 견디면 될 텐데 그걸 못 견디냐고 말했지만 남편은 이렇게 된 것이 다 제 탓이라며 말했어요. 왜 쓸데없는 짓을 해서 자신을 고생시키냐며 저를 못 살게 굴었어요. 매일 늦은 밤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는 저에게 행패를 부렸고 외박도 밥 먹듯이 했어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혼자만 알고 홀로 견뎌내며 지냈어요. 어느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말할 상대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친정에도 시댁에도 제 결혼을 시기 질투하던 친구들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점점 웃음이 사라졌고 말수도 줄어들었어요. 직장에 가면 일만 할 뿐이지 다른 말은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의 달라진 모습에 과장님이 퇴근을 하고 차를 한잔 하자고 말했어요. 저는 피곤해서 일찍 집에 가고 싶었지만 오랜만에 말씀하시는 거라 거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는 퇴근을 하고 직장 근처에 있는 카페에 갔었어요. 거기에서 시원한 음료를 2잔 시켰어요. 과장님은 요즘 얼굴이 왜 이리 까칠하냐며 집에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고 저는 별일 없다고 말했어요. 잠시 머뭇거리던 과장님은 제게 소식을 들었다고 말을 하며 얼마나 속상하냐고 말했어요. 저는 과장님이 어떤 소식을 들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워낙 다양한 일들이 일어났기에 어느 것을 알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죠. 과장님은 남편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사람 하나 잘못 소개시켜 죽은 것 같아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제가 선택해서 결혼한 건데 그런 말씀 마세요. 들리는 소문을 듣고 있으니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래. 어떤 소문이요? 자기 남편 말이야. 요즘 젊은 애들이랑 어울려 논다는데 몰랐어? 그래요? 몰랐네요. 자기 괜찮아? 나도 처음에 듣고 깜짝 놀랐어. 아휴, 사실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무슨 말이요? 하세요. 저도 알고 있어야죠. 그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남편이 결혼을 한 줄도 모른대. 총각 행세를 하고 다니다 보더라고. 나, 나도 이런데 자기 마음이 어떨지. 괜찮아요. 그러다 말겠죠, 뭐.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나한테라도 하소연해. 내가 어디 가서 얘기할 사람도 아니고. 네, 그럴게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먼저 일어나 볼게요. 그래? 과장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멍했어요. 술만 마시고 돌아다니는 줄로만 알았더니 밖에서 총각 행세까지.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싶었어요. 저는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맥주를 사서는 집에 올라왔어요. 집에 온 저는 안주도 없이 맥주를 들이부었어요. 맥주 4캔을 다 마신 저는 방으로 들어와 그래도 잠이 들었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지낸 지 몇 달이 지나고 저는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속이 울렁거렸고 으슬으슬 추웠어요. 저는 불현듯 임신일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약국에 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여러 개 샀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는데 제 느낌이 맞았어요. 임신이었어요. 계획이 없던 임신을 한 것이라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직 정신을 못 차린 남편 때문에 지금은 임신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저런 아빠라면 태어날 아기한테 너무 미안했거든요. 하지만 임신이 되어버렸고 이래저래 지친 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제가 임신을 하게 되자 시어머니는 제가 힘들까봐 가정부를 보내주시고 돈벌이가 없는 아들 때문에 생활비도 보내주셨어요. 저는 몸이 불편한 것도 아니고 괜찮다고 몇 번을 거절했지만 시어머니는 자신의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되겠다며 계속해서 보내주셨어요. 하는 수 없이 저는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생활비는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모았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은 지 반년이 지났으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노발대발 난리가 났어요.
자기 앞에서는 그렇게 돈 욕심 없는 것처럼 자신을 무릇은 한량처럼 대놓고서는 뒤로는 불려시처럼 시어머니에게 돈을 받고 있었다며 그래놓고선 자신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냐며 있는 성질을 다 내며 그 돈마저 다 들고 날아가 버렸어요. 저는 너무 속상해서 눈물만 나왔어요. 곧 있으면 아이의 아빠가 될 사람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저 모양 저 꼴로 살고 있으니 제 신세가 너무 처량했어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 울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저희 집 근처에서 모임이 있었다며 집에 들리셨어요. 난장판이 된 집과 울고 있는 저를 보더니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저는 속 시원하게 다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진즉에 말을 하지 왜 여지껏 미련하게 참고 살았냐며 도저히 이대로는 걱정이 돼서 안 되겠다며 출산 전까지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같이 살자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저희는 짐을 싸서 시댁으로 들어갔고 남편은 저희끼리 살 때보다는 조심을 했어요. 술도 자제하고 수시로 하던 외박도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려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제 벌은 남줄까요? 얼마 가지 못해 또다시 술을 마시며 한량이 되었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니는 남편이 직업이 없어서 그렇다며 이제 자식이 태어나면 돈 들어갈 곳도 많아지고 번듯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남들 눈에도 그렇고 여러모로 좋지 않겠냐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남편을 믿어보자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도 그런 말씀이 나오냐는 저의 말에 그렇다고 젊은 나이에 저렇게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아들을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남편에게 또다시 사업 자금을 대주셨고 저는 이제 남편이 사업을 하든 말든 아무 관심도 없고 믿음도 없어졌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살면서 남편은 사업을 시작했고 저는 예쁜 아들을 낳았어요. 시어머니는 시도독지를 못하겠다며 어떻게 남편과 똑같이 생겼냐며 싱글벙글이셨어요. 남편 역시 아들의 얼굴을 보더니 자신의 얼굴과 같다며 좋아했고 아들에 대한 사랑이 넘쳐났어요. 한 달가량 조리원에서 지내다가 퇴원을 한 저는 시댁이 아닌 저희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이를 키우며 매일매일 행복하게 보냈어요. 바닥에 눕혀놓으면 바로 깨는 아이 때문에 손목이 욱신욱신거리고 잠을 제대로 못 자 온몸이 피곤해도 자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보면 눈 녹듯이 다 풀리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난 후 남편은 정신을 차렸는지 사업에 몰두했고 몇 년 동안 점점 매출이 늘어나자 무리하게 확장을 하게 되었어요. 아직 좀 더 지켜보자는 저의 말에도 남편은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돈을 번다며 확실해질 때 하면 남들도 다 같이 벌고 있는 거라며 사업은 자신이 알아서 할 테니 아이만 잘 키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승승장구할 줄 알았던 남편은 생각처럼 되지 않았고 무리하게 확장하게 되면서 얻은 빚 때문에 매달 은행 빚 갚는 것도 빠듯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남편은 스스로 이겨내려고 하지 않고 또다시 시어머니에게 손 벌릴 생각을 했어요. 자신이 가서 부탁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부탁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며 저에게 시댁을 가라고 부추겼어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을 했고 남편은 언제쯤이면 자신이 하자는 대로 고분고분하게 할 거냐며 화를 냈어요. 남편과 옥신각신 실랑이를 벌이다 남편이 그만 저를 미치게 되었고 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때부터였어요. 남편이 폭력적으로 변하게 된 것이. 그 이후로도 남편은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자기 인생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며 저를 미치고 화를 냈어요. 언제까지 이 상황이 되풀이될지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시어머니의 건강검진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같이 가게 되었어요. 며칠 전 건강검진을 받으신 시어머니는 대장에서 여러 개의 용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조직검사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오늘은 그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이었고요. 시어머니는 암인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별일 없을 거라며 두 손을 잡아주었어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초기에 발견을 하셔서 간단한 수술만 하면 되는 정도였어요. 시어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리시며 간단하게 끝나는 수술인데 굳이 사업하느라 바쁜 남편까지 알 필요가 있겠냐며 남편에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수술하기 전까지 저희 집에서 지내자며 시어머니를 모시고 저희 집으로 왔어요. 아들은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좋다며 깡충깡충 뛰었고 시어머니는 아들의 재롱에 흠뻑 빠지셨어요. 저녁 식사를 하고 남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주무시려던 시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아들의 방에서 잠이 드셨어요. 저는 밀린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술에 잔뜩 취한 남편이 고래고래 노래를 부르며 들어왔어요. 뭐 어머니는 만나고 왔어? 네. 도와주시겠다지? 아니요. 뭐? 아니라고? 당신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뭐야? 우리 얘기하라고 만나라고 그랬더니.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잖아요. 이 집 팔고 내가 월세 받고 있는 집 팔아서 급한 불부터 먼저 끄고. 또 대도 안 되는 소리 하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왜 자꾸 같은 말을 되풀이하게 해? 너 그것도 병이야, 병. 사람 화 돋구게 하는 병. 조용히 하고 들어가요. 지금 방에. 야, 너 우리 어머니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죽으면 그 돈 다 짊어지고 가실 것도 아니고 어머니 죽으면 그 재산 다 내 건데 내 거 내가 지금 힘들 때 좀 쓰겠다는데 뭔 말이 그렇게 많아? 당신 그만 좀 하라니까요. 아닌 말로 우리 어머니 곧 죽어도 아무렇지 않을 나이야. 그렇게 시어머니만 생각하지 말고 당신 남편이나 생각해. 너 그러다가 어머니 죽고 나면 어쩌려고 그래? 그 재산 다 나한테 올 텐데. 지금이라도 똑바로 쓰라고. 진짜. 저는 술에 취해 비틀비틀거리는 남편의 입을 손으로 막았어요. 남편은 이게 무슨 짓이냐며 저를 확 밀쳤어요.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행여나 시어머니가 들었을까봐 신경이 쓰였어요. 조심스레 아들의 방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는 깊은 잠에 드셨는지 미동도 없이 자고 계셨어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조심스레 방문을 닫았어요. 다음날 시어머니는 전날보다 안색이 더 안 좋아지셨고 저는 걱정이 되었어요. 간단한 수술이라고 말은 했지만 수술이 끝날 때까지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자고 말을 했고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근처에 있는 백숙집으로 갔어요. 토종딸그로 해서 그런 건지 닭도 튼실하고 더 맛이 좋았어요. 시어머니는 망나니 같은 아들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 키우느라 고생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괜찮다고 말은 했지만 눈시울이 붉혀졌어요. 꼭꼭 싸매고 있던 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제 마음을 다 알고 있다며 남편이 저렇게 된 것은 다 자신의 잘못이라며 어느 정도 궁핍학원도 있어야지 힘이 들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건데 그러지 못했다며 지금 와서 그것이 제일 후회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바쁜 부부 밑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안쓰러워 무작정 돈으로 해결해야 했던 자신의 잘못이라며 한숨을 쉬셨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드렸어요. 며칠이 지나고 시어머니의 수술일이 다가왔고 저는 아들의 친정에 맡겨두고 시어머니와 병원에 갔어요. 어느 누가 봐도 어둡고 근심인 얼굴을 하고 있어도 남편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자기 멋대로 하고 다녔어요. 남편이 그러는 동안 저는 시어머니의 옆에서 시어머니를 보살폈어요. 수술실에 들어가는 순간에도 손을 꼭 잡아드렸어요.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퇴원을 하게 된 시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갔어요. 며칠 동안 남편은 집에 들어온 건지 안 들어온 건지도 모를 만큼 집은 깨끗했어요. 저는 집에 있는 동안 시어머니가 불편하시는 것이 없게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드렸고, 시어머니가 퇴원을 하고 저희 집에서 며칠을 보내는 동안에도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연락조차 없었어요. 다음날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왔고 주방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저에게 다짜고짜 달려와 저의 멱살을 냅다 잡았어요. 넌 부잣집 시집 와서 팔자 좋다? 이거 나요? 못 놓겠다면 당장 나요. 남은 지금 돈 때문에 피가 말리는데 이게 다 뭐야? 남편은 한 손으로는 제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식탁 위에 차려놓은 음식들을 바닥으로 밀쳐 떨어뜨렸어요. 그 순간 시모가 욕조에서 나와 제 멱살을 잡고 있던 남편의 손을 잡아 빼고는 제 손에 통장과 도장을 쥐어줬어요. 그 모습에 깜짝 놀란 남편은 뒷걸음질을 쳤고 저는 제 손에 있는 통장과 도장을 봤어요. 시모는 숨을 헐떡거리며 남편에게 앞으로는 절대로 저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고함을 치셨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며느리인 저에게 넘기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어요. 당황한 남편은 어머니의 피가 섞인 아들은 자신이라며 왜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며느리에게 이러냐며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동안은 자식이기에 어쩔 수 없이 다 해주었지만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자식이라면 말이 달라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수술 전 남편이 술에 취해서 한 말을 시어머니가 다 들으신 모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능력 없고 불효자인 아들 대신 능력 있고 효부인 며느리를 더 믿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깜짝 놀란 저는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어요. 시어머니는 이제라도 네가 맡아달라며 내가 가지고 있으면 또 부모들의 입장에 마음이 약해진다며 손을 꼭 잡았어요. 남편은 그런 곳이 어디 있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시어머니는 앞으로 네 인생은 제게 달렸다고 말씀하시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코너에 몰린 남편은 더 이상 저에게 막대하지 못했고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고통을 당해야 했어요. 남편은 그제서야 저에게 그동안 자신이 했었던 행동들에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자는 대로 집을 팔아서 급한 불을 먼저 끄고 저희는 시댁으로 들어갔고 저를 믿어준 시어머니를 더 깍듯하게 모시며 살고 있어요. 남편 역시 지금도 여전히 그 빚을 갚으며 열심히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시어머니가 주신 그 돈은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며 저희 힘으로 살아보려고 해요. 남편의 저런 모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 예전 언제의 모습으로 돌아갈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로선 남편을 믿어보려고요. 저에게 막강한 힘을 주신 시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머님, 건강하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같이 살아요.